안녕하세요. 내란특별재판부의 진행을 맡고 있는 고발사주 사건 공익신고자 조성은입니다. 오늘 제10화 내란전담재판부로 위헌 시비로 싸우는 법여권, 귀찮은 노상원과 내란 재판의 현실, 이대로 내란특검은 문 닫나?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방송 내란특별재판부가 드디어 내랍 진학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오늘인데요. 내란범들이 아닌 범여권 내부에서 위헌 시비로 싸우는 오늘, 그리고 여전히 국민을 조롱하는 노상원과 윤석열 재판부. 내란특검은 이대로 문 닫고 끝나는 것일까요? 답답한 오늘도 험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먼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저는 임태훈 소장님과 같이 군인권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 관련해서는 초기에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아직 중계하기 전에 이제 재판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를 또 소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서 같이 얘기했었고, 그때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직위원 판사가 재판을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 막 추첨해가지고 들어가고, 제가 추첨운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뽑히고. 당첨수계. 저기는 낙첨수계. 아니, 뭐 갔는데 저는 바깥에 막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이게 참 법원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렇게,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사건들 법원 모니터링을 하면서 재판을 이렇게 무슨 레크레이션 진행하듯이 이 아주 엄중한 사건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중계 모시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일이다. 군인권센터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네. 직위원 재판부에 쳐들어가서 사실은 굉장히 재판을 이상하게 하는 것도 이제 항의했고,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면서 사실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 군인권센터가 이 내란 재판 관람기 같은 것을 저희가 이제 뉴스레터 형태로 네. 계속 이제 시민들에게 알렸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입체적으로 알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글을 본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개 재판 할 때까지 영상을 중계할 때까지 이 수고를 해야 시민들이 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밀어붙였고, 거기에는 핵심적인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하는 것이 직위원 재판부가 엉터리 재판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에게 알려야 돼서, 그러니까 모든 이 과정들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내란 전담 재판이 필요성을 인지를 처음에 하게 됐고. 그러니까 구속 취소에 대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구속 취소. 이상하게 재판한다고 했을 때 네. 대다수 법률가들과 변호사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말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는데? 라고만 하고 있다가 이제 구속 취소가 되니까 우리말이 맞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이죠. 내란 특검 법에서 이제 재판, 공개 재판 조항이 들어가게끔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노력해 주셨던. 네, 그렇죠. 거죠. 사실 세계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에서 내란 재판되는 군 사령관들 재판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직위원 재판부도 했고, 그걸 처음에 시작한 게 저희고, 이게 안 되겠다. 연합전선을 구축을 이제 했죠. 네, 왜냐하면 단독으로 싸우면 힘에 부치기 때문에 연합군을 끌어들였습니다. 그게 이제 참여연대와 민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변 사무총장님하고 우리나라의 3대
3대 약간 그 시민단체 중에서 3대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두 단체는 크고요. 네. 저희는 약간 그래도 약간 거긴 대기업. 선점을 저희 거기- 영색이요. 영색이요. 영세까지 아니고 중소기업. 네. 중속 아니 그렇지만 어떤 거냐면 그 항상 선두에서 가장 뾰족한 역할을 해주셨던 것 약간 같아요. IT 성격이 있는 IT 성격, 네. IT의 벤처 벤처 플러스 예, 기업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화에서는요, 그 윤석열 재판의 가장 뜨거웠던 장면이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증언 거부, 뭐 귀찮다, 뭐 이러면서도 도발했던 그 발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군인권센터 분들이 많이 보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이 이제 수사 종료가 12월 14일날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 그리고 추가 영장 청구, 그리고 뭐 추가 기소 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법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재판부 오늘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참다 폭발한 특검, 지기현에게 소리치다. 그리고 지기현의 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 그 영상을 보다 보면요,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특검이 그동안은 사실 많이 이제 인내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뭐 그렇습니다 하고, 저쪽에서 뭐 김용현 재판이건 뭐 이렇게 윤석열 재판이건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그 감정적인 모습을 잘 보이진 않았는데, 어제는 이제 특검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변호인께서 무슨 저기 뒤에서 궁시렁 대듯이 말씀하셔서 제가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소리를 이렇게 치면서 재판부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궁시렁이라니 뭐 이렇고 막 그러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게 거의 재판 수준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사극에 나오는 무슨 저기 어디 시골에 네. 원님 사또가 재판하듯이 재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님 지금. 사또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그치 뭐 그러니까 매우 철학하지. 그렇죠. 매우 철하지. 이게 무슨 저도 그리고 보통 그런 원님들이 네. 그 뒷돈을 많이 받아. 아, 그래서 재판 이상하게 하거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봐줘야 되니까. 아. 그 힘없는 백성은 감옥에 넣어야 되니까 재판이 이상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사극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마치 현대판 사극 보는 것 같아. 김용현 재판이 들어가면 네. 변호인이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요. 퍼포먼스 하잖아요. 지금. 그렇기도 하고 의뢰인의 니즈를 너무 많이 맞추다 보니까 의뢰인을 형장 이술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나?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김용현 그 변호인, 특히에 제가 이 변호사들이 이 재판 처음 하는 날은 어쩌다가 당첨이 됐나 해가지고 저희들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처음 할 때. 네.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처음 나타났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그 변호를 하러 왔다는 느낌보다는 그 자기들 무슨 정견 발표하러 그러니까 약간 방송 찍으러 온 것 같이 하는데, 재판장이 지금은 이제 중계를 하니까 뭐 척이라도 좀 하잖아요. 뭐 네. 제지하는 네. 척, 뭐 화내는 척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때는 뭐 막 마음대로 막 아무 소리나 해도 판사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방치 정도. 네. 그냥 판사 가만히 두고, 이때만 해도 특검이 없을 때라 가지고 검찰에서 들어와 가지고 했었거든요. 검찰도 그냥 뭐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 있고. 그렇죠. 그때는 뭐 박세현 그 탄핵 전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진행하기 전, 출범 전에. 출범 전이었죠. 검찰 그러니까 특수본에서 이제 그래서 공부를. 그냥 뭐 별 성의 없이 어. 좋은 양복에 좋은 넥타이 입고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그 김용현 재판에서요, 이제 이런 그 명언을 남겼어요. 명언 조롱입니다. 김용현 그 재판에 이제 변호사들이 막 왜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하냐라고 하니까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그 말씀하셨듯이 퍼포먼스인 걸 알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어떤 재판부의 어떤 변호인으로서의 조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내란 공범들과 하나의 같은 그 퍼포머로서
그 극우 세력들에게 비춰지는 모습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때 보면서 변호사를 잘못 썼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는 자기 사건이 아닌데 결국엔 들어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판사한테 밑보여서 별로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나의 피고인에게는 불이익한 일인데. 그렇죠. 근데 막 판사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호통치고 재판장에서 시끄럽게 굴고 이러는 게 과연 저 의뢰인한테 맞는 일인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냥 사실상 피고인이 그냥 여러 명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한 재판이다.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피고인을 조력하려고 변호인 자격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내란범들이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라. 그냥 공범으로서 와 있는 거죠. 공동 정범 비슷하게 그 내란 우두머리에 빙의돼서 그러니까 그 정신은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정신은 그분들이 되게 하나의 영혼으로 뭉쳐져 있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에서요, 이제 아까 이제 소리치면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작거리 시정자 빼도 아니신 변호사님들께서 특검의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계속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무슨 탑골공원에서 장기판 혼수 두듯이 궁시렁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특검이 여러 이제 그 내란 재판의 이제 공소를 이제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판하는 나라들이 좀 있긴 해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인도네시아. 저기 예전에 제가 뭐 인권 관련된 다큐멘터리 봤는데 네. 거의 뭐 시장 난전처럼 재판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이하다 그러는데 우리 법원은 재판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공판 중심주의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러닝 타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신문, 반대 신문, 뭐 주신문 한 차례, 반대 신문 한 차례 왔다 갔다 재판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경기 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룰을 지켜야 절차에 따라서 1심을 6개월 안에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판부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 룰을 깨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수라장을 만드는 게 깨고 목적이다. 이 재판을 최대한 딜레이해서 1월 18일 구속 만기 때 한 번 더 탈출하는 거야. 목표가. 뭐 쇼생크 탈출입니까? 아이고 합법적으로 탈출하는 거죠. 그렇고. 구속 만기는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검이 어쨌든 재구속, 네. 추가 구속을 이제 요청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요, 그게 굉장히 이 민주공화국의 무슨 드라마를 계속 연출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1년이 넘었는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하셨던 문영배 전 대행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과거 조선시대로 치면 역모 사건이다. 역모 사건인데 민주공화국에서 사실은 반란은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엄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무슨 일반 형사범죄처럼 시정잡배들 재판하는 것처럼 지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사실 직위원 재판부는 신뢰를 잃었긴 해요. 근데 다만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심 재판이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1심 적용은 어렵지 않느냐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항소심부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어서 이게 고비마다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게 쳐다봐야 되는 것들이 내란 스트레스, PTS, 우울증 장애가 집단으로 또 발현되는 시기가 1월 달에 온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1월이 대격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1월이 대격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특검의 여러 이제 그 장면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지금 특검이 이렇게까지 이제 그 막 그 감정적이고 재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그동안 막 영장 기각도 엄청 당했고, 그리고 내란 특검이 뭐 그러니까 노력은 했지만 사실상 또 이제 많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눌러왔던 울분이 터진 걸까요? 왜 지금 이제 특검이 이제 약간, 아니면 김용현 그 변호인단이랑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략으로 바뀐 걸까요? 이게 김용현 변호인단이 왜 이러는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해가 갔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100번 이해를 해보려고 아, 노력하면 100건 이해로. 우리 이게 너무 어려워. 이거 내란범들 이해도 못 하는데 내란범 변호인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쵸. 네. 이 변호사들이 사실 법정 안에서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보다 잘 알죠. 아는데 일부러 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행을 해야 이슈가 되고, 그 이슈가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땔감이 되는 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젠가요? 그 나경원 의원이 본회의장에 마이크 들고 들어와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 마이크 했는데, 아니 그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나 의원이? 알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작전하듯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지 기행이 되니까 이게 어디 유튜브라도 하나 더 나가고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집단이 하는 거는 룰을 사실 깨고 안 되는 거를 하면서 뭔가 그 지지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에 지금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약간 관종으로 그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흐름들이. 이게 이제 네. 뭐 사실은 나치 독일이, 그러니까 나치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네. 독일 사회를 집어삼킨 건 미넨 폭동에서 시작됐고, 미넨 폭동의 재판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히틀러가 전국 스타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그 히틀러의 그 미넨 폭동 당시 재판과 유사하게 진행을 해서 구구들을 직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사무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룰을 깨면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룰을 깬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의 룰을 깨서 상대방을 계속 그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 거리에서 경찰이 계속 이 시민을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룰을 다 깨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계속 때려요. 누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은 사람들 어떡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본회의장 들어와서 국회의장을 타겟팅해가지고 마치 이 지금 국회의장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런 예는 의회 역사에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재국가였던 과거 뭐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의장에 대한 공격은 그런 식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정잡배도 너무 좀 고급스러운 단어인 그냥 것 아시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뭐 재판부도 재판부인데 그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 상식이 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상식이 가장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장소가 재판정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법률로서 다투고, 그리고 이제 증거로서 다투라고 그 재판이 있는 거지. 여참 역사를 지겠구나 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기현의 말말말이라는 제가 이제 그 소재를 그 했던 것이 어제 재판이었죠. 그 지금 이 촬영일 기준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이랬어요. 그 막 사법부가 위기다, 뭐 이런 소리를 이제 김용현 변호인들이 하니까, 이제 인류가 몇천 년 고민 끝에 사법제도를 만들었고 법관을 뭘로 보고 그러느냐라는 명언을 남기셨고요. 그리고 또 막 싸우니까 저도 뭘 잘못하면 집에서 어머니가 복잡한 얘기 안 한다. 너 방 깨끗하게 치웠니? 너 할 거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인 예의나 예절 뭐 그 부분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뭔 말인지를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뭐 이해는 안 가는데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재판을 이제 피해자 지원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형사 피고인을 변호하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피해자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양측,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인을 다 저희가 감시를 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 할 말 다 하게 해주는 사람이 좀 나중에 결과를 가까운데. 세게 내는 경우가 있고, 엄하게 재판 진행하는 사람이 결과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직연 재판장에 대한 판단할 때 이거 뭐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 이제 도는 공소기각, 내란, 뭐 직권남용, 집행유예 이렇게 하는 거고, 뭐는 사형. 그래서 너무 종잡을 수 없는. 근데 이제 예.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 불가능. 예측 불가능인 것이 더 짜증이 나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면 지금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동안 이제 법관을 뭘로 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사태의 사실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지기현이라는 이제 재판장이 우리가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재판을 받아봤던 그 많은 이제 그 뭐 피고인들과 혹은 이제 뭐 피해자들과 이제 변호인들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법관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오고 막 우리 그 저건 핸드폰 사태도 나 샤오미 폰 막 그 증거인멸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샤오미 레드 그 영원 행사할 때. 근데 이제 그 공수처에서는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이제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한참 수사 중이다. 한참 수사 중이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관계자는요. 어제 이제 9일날 자리에서 그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는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이후에 진행되느냐, 지금 안 하고 있느냐라고 했던 질문에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 이제 수사 중이고 처분 시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윤석열 구속 취소를 위한 연판장을 준비했다는 게 네, 보도됐잖아요. 탄원서. 네, 탄원서. 그래서 그걸 이제 국무위원들 톡방에 올려서 당시 이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그걸 이제 포워딩하면서 서명하실 분들 서명해라라고 했는데 이 당시 지기현 재판부,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빨리 많이 움직였어요. 이 구속 취소를 위한 그 기자들 앞에서 뭐 그러니까 시간 분단위로 따질 거냐, 뭐 날로 따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석동현 변호사가 처음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석동현이 그거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교감하고 서로 막 나누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럼 과연 지기현 재판장은 누구랑 어떻게 소통했는가가 관건인데, 과연 공수처가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을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조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1년이 다 그러니까 지났죠. 지기현은 좀 1년이 안 지났죠. 왜냐하면 3월 8일 날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3월 8일까지의 통신 기록은 아직 1년 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통신영장 발부가 우선 주목돼야 될 지점이고, 그래서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 중이다라는 공수처의 말만 믿으면 안 된다. 저도 그거 믿고 네.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 특검이 네, 종료되는 것과 별개로 이거는 뭐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 노상원이 이제 그 윤석열 재판에 나와서 그 여러 증언했던 것이 많이 이제 화제가 돼서 저희도 이걸 굳이 또 다룰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노상원이 군사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간에 이제 개별 재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러니까 대중들은 노상원이 직접 얘기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노상원을 봤었던 여러 이제 정보들을 접했던 이 군인권센터에서 이제 이번 그 노상원의 증인 신문을 이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원과 관련된 제보들 보면은 좀 약간 괴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이제 육사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사에서도
아마 되게 좋은 성적으로 엘리트죠. 졸업했던 것으로 아는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경우를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사람이 괴팍하고 좀 괴기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법정에서도 사실 귀찮아서 말 안 할래요라는 말이 쉽지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말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은 법정에서 말을 일단 잘 많이 안 했었어요. 아, 네.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 네,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본인이 증언을,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원래는 재판할 때 말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얘기하고 그렇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이 귀찮으니까 그냥 말 안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그냥 뭐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라서 실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이 사람이 그 평소에 군 생활할 때도 보면은 아주 좀 누가 보면 잔혹하고 누가 보면 좀 기이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계속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데에서는 아주 뭔가 좀 계산된 뭔가 행동들을 잘 하는 사람이다라는 평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고 굳이 뭐 내가 더 귀찮으니까 말 안 하고 싶어 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저는 이걸로 전달한 거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야인시대 보다가 이제 그 뭐 김도안 썼고 갑자기 뭐 손흥민 보다가 차범근을 썼다. 야, 우리 때는 차범근이 잘 나갔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차범근 썼다.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끼워 맞추기고 나중에 네. 군인은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보사령관 어쨌거나 잘했던 못했던 정보사령관을 했던 사람이라서 공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사는 공작관들이 있고 공작이 주요 임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재판도 이미 그 공작적 개념으로 들어와서 그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라고 답변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신뢰성이 있냐, 진정성이 있냐, 사실관계와 부합하냐에 대한 문제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봐요. 하지만 너무 군인으로서 구차한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 재판을 이제 몇 번 돌려봤는데, 우리 그 소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많은 기자들,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 사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이제 뭐 갑자기 김두한 뭐 야인시대 하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상황이고 이 노상원 전체의 어떤 발언 중에서 그것만 이제 떼서 이제 보도하는 이제 언론들을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굉장히 물타기를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공작 이 재판의 증언을 나오면서 자신이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계속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쇼츠를 사실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죠. 쇼츠. 어느 장면이 네. 딱 나가서 위에 헤드가 뭐가 걸릴 그렇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분명하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 하나. 그리고 제가 또 이해를 했던 부분들은 어떤 거였냐면 지금 솔직히 이제 내란에서 이제 어떤 살인 예비 음모 그리고 이제 대량 살상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떤 계획은 윤석열과 그 노상원이 공모를 해서 이 부분만 끊어지면은 사실상 이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그 내란이라고 가기까지. 그래서 그 수첩에 대해서 그 수첩의 살상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이것은 윤석열의 이익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신의 이익을 너무 이제 같이 교집합이 있는 거죠. 살인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정치인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수첩은 그냥 낙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단절하는 그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계속 이 증거 능력을 다툴 거냐 이거 뭐 증거 채택을 할 거냐 마지막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노상원 씨는 사실 법정에 나와가지고 지금 토크쇼 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네. 그 자기가 이게 뭐가 소비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종일관 주장하는 거는 그 수첩에 있는 말이 자기 그냥 낙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노상원 씨가 원래 군 생활할 때도 메모를 잘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모는 사실 틈틈이 쓴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틈틈이 계속 이 살상 계획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를 담고 있는 거고
이 노상원 씨 메모가 결국에는 다른 재판에서 나왔던 여인영 사령관의 메모나 이런 것과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무슨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교감을 한 게 아닌 이상에는 비슷한 내용이 두 사람의 메모에 적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개 군인들이 아니고 사령관급의 네. 전직 사령관, 전현직 사령관급이 이렇게 얘기를 한 명은 했다는 거죠. 방첩사령관이고, 한 그렇죠. 명은 정보사령관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노상원의 어떤 얘기 중에서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뭐 처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계획을 약간 실토를 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그 계엄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준비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군인권센터 소장님께서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판단하십니까? 이제 그 계엄을 하려면 디데이를 잡아야 돼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계엄의 조건이라는 것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디데이를 2017년 3월 8일로 잡았어요. 3월 8일이 뭔 날인가 봐요. 3월 8일. 왜냐하면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인데 2017년도 3월 8일 디데이로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한 해 지난 2018년 3월 8일 날 저희가 그 문건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기무사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 아는 것 같다. 디데이까지 오늘 한 거 보니 이러면서 지레겁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디데이 몰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몰랐고 하여튼 준비를 좀 합니다. 역시 기세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소수 정예만 알아야 돼. 왜냐하면 계엄을 한다는 걸 다 맞습니다. 알게 되면 알면 안 되기 안 때문에 되지. 이게 이제 계엄의 한계입니다. 소수 정예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정보통신매체가 발달되어 있는 사회와 당시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던 대화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뭐 예를 들면 10시나 자정만 지나도 통행 금지가 있어서 그냥 12시 지나서 쿠데타 일으키면 몰라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통신매체 발달하니까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통신기술의 발달이다. 그렇기도 하고요. 시간대를 잘못 선택했다.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늦게 자정이 넘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팁을 알려주시면 됩니까? 이제 이렇게 팁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 윤석열 바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명태균 얘기가 나오고 김건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적기 시기는 군인들이 건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해야 국회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의원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권한을 군 측에다가 넘기고 디데이를 정해야 되는데 디데이를 제가 봤을 때 건희님이 잡은 것 같아. 숫자 3이랑 8이랑 막 좋다 그래갖고. 이게 몰라.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이건 되게 김용현이 작전본부장 출신인데 네. 작전에 대해서 기본이 적이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시기에 네. 도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건 손자병법의 기본이에요. 근데 10시 넘어서 다 보는데 평일날 국회의원이 서울에 가장 많을 때 금요일 밤부터 다 내려가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예산 시즌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아직 다 있죠. 본인이 예. 앞으로. 그래서 하더라도 토요일날 제가 한다면 토요일날 자정 무렵 예, 왜냐하면 동원하면은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새벽 2시에 직결하거나 아니면 1시에 때려서 3시에 직결해가지고 아침에 다 깨면 군대가 다 퍼져 있는 다 되어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망했다. 제가 강조하지만 12월 1일 날 야, 용현아 얼마나 준비돼 있냐? 이제 수도권 가용 인력 3만에서 5만입니다. 너무 많다. 줄여라. 라고 한 게 망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뭐 작전사령관이나 여러 가지들 했던 것이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내란 그 사태에 이제 그 관여돼 있던 장군들을 보면은 저분들이 진짜 우리나라 위태로울 때 적절한 군사 작전이라든지 적절한 이제 어떤 그 안보 보안을 위해서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이게 비공개 심리로 열렸습니다. 증인에서 그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사항과 이제 관련된 일을 했던 A씨라고 합니다. 그 윤석열이 계엄 2번, 3번 하면 된다라고 이제 법정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대편에서 다시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법정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2차 계엄, 3차 계엄 얘기가 사실 12월 3일 이후 직후부터 계속 이제 나왔죠. 나왔지 않습니까? 군인권센터에서도 그때 2차 계엄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아침 10시에 했는데 직후에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 2차 계엄, 3차 계엄을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계엄을 했는데 국회에서 해제했다고 해서 물러나 버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바보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2차 계엄, 3차 계엄을 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당연한 거죠. 판단이죠. 그리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걸 했을까 안 했을까는 전 유효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여러 눈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말을 했다라는 증언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이제 파고봐야 되는 것은 뭘 믿고 2차 계엄, 3차 계엄을 하자고 했을까? 누가 호응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누가 이 당시에 전화 받고 움직일지 아닐지를 고민했을까가 이제 군 안에서도 밝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왜냐면은 이제 그 발표함으로써 종결됐다라는 식이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그때의 기억을 상기를 해보면 그 막 2차 이제 뭐 담화, 3차 담화 하면서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중국 뭐 간첩 소리 막 하고 막 민주당 욕하고 막 이런 소리만 해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진작에 안 하고 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탄핵 절차를 돌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남은 그 재판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남은 재판이 지금 사실상 중요한 건 이제 직연 재판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보지 않고 있는 군사법원 재판입니다. 지금 박안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간인 신분이 돼서 군사법원에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고 갑자기 논산지원에 내란 사건이 떨어지면서 논산지원이 지금 폭격을 맞았어요. 거의 내란 폭격을. 그러니까 징계 처분 없이 이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애시당초 정권이 바뀌고 그 장성 인사를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파면시켜가지고 아예 밖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던가 하는 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장성 인사 시기가 더 다가오니까 박안수를 10월 말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론이 안 좋은 거죠. 왜 걔 파면도 안 시키고 그냥 내보내냐라는 이제 여론이 이제 비난 여론이 있고 그래서 군사법원 재판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결국은 윤석열하고 김영애 지금 증인 안 나오면서 맞습니다. 결심을 빨리 해야 되는데 결심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군사법원 재판장이 지금 교체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처음에 박정훈 말씀을 대령에게 주셨는데. 무죄 선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로했냐라고 사실조회에 허가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여인영이 그 박정훈 대령 무죄 줬던 군판사들 뒷조사시키고 제거하려고 했다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1월 달에 인사를 내버리면 군사법원 재판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전부. 예. 그래서 이 김종일 재판장이 빨리 선고를 해야 그게 기준점이 돼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한 선고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선고 형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선고 형량이 낮아질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 장치인 군사법원, 국방부 중앙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이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중요 재판에 대해서는 군판사의 그 보직 임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국방부 하는 행태를 보면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하라는 건 열심히 해. 예를 들면 김상환 같은 내란버스 탑승자는 근신 11처분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 그리고 전역시켜. 시키려고 하다 걸렸죠. 근데 이 재판은 잘 되고 있는데 이 재판부를 해체시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무슨 국방부 안에 밀본 세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 버스 탔던 군사경찰실장 박정훈 대령의 상관을 하고 있었어요. 국방부 군사경찰에 총수를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아시고는 이게 싹둑 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된다라는 이 밀본 조직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뭐 군, 검찰, 뭐 행정부 안에도 곳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내란 특별 재판부죠.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그 뭐 가끔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랑 해서 왜 너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왜 특별 재판부를 했냐라고 했는데 이건 프로그램 이름이고 공식적인 이제 법상의 어떤 호칭은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 시비가 범여건으로 이제 번졌습니다. 지금 어디로 표류하나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란 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씨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이래서 불법개헌 관련 사건의 영장 청구 전담 재판부, 그리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이 법안에 뭐 법원들 이제 법원장 회의와 법원 이제 법관 대표 회의에서는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법 왜곡죄도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내란범들이나 이쪽은 맨날 뭐 위헌 타령했었고 그것이 이제 사실 법 여건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그 위헌 타령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옮겨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이제 대립을 오히려 이 법 여건 안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시비가 논쟁으로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 내란 전담 재판부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밀었거든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그 전담 재판부, 뭐 특별 재판부 같은 전담하는 재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부터 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 당시에는 다들 약간 그게 왜 필요한가, 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당시에 그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씨를 이제 그 석방시키는 결정을 하면서부터는 이거 재판부를 사실 믿고 갈 수 있겠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건데. 이게 위헌 시비가 처음 나왔던 거는 이제 아주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처음 나올 때부터. 사실 저는 이 뭐 법안이라는 것이 한번 뭔가 제기가 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사람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집단지성으로 이거를 보완해 나가면서 법을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재판부는 이미 봄에 늦어도 여름에는 그 법이 성안이 되어서 출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시기가 늦어진 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일을 과연 미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향후에 법안의 미비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사실 뒷감당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뭐 내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에 보완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점검을 하고 그럼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는 좀 타당하지 않는가. 근데 지금 뭐 법사위 차원에서는요 위헌이 해소가 되는 이제 보조적 조항들 다 이제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제 뭐 법사위원장이신 이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너무 저쪽에서 위헌 타령 엄청 세게 하니까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결심이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재판의 결심 공판까지 끝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원래 재판부가 이제 선고하도록 하고 대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전혀 이제 재판 진행 중일 때는 이제 1심부터 이제 내란 전담 재판이 이제 진행되도록 하도록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완 장치를 이제 뒀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그 내란 재판부의 어떤 인사추천위원회는 개방을 했지만 그 임명은 어쨌든 조희 대법원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국 혁신당은 뭐 쌀을 제대로 씻고 밥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안 씹고 이제 돌 씹다가 이가 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혁신당은 민주당이 우군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눈길이 갔는데요. 이번에도 혁신당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들이 위헌 제청을 할 것은 100%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조국 대표와는요, 제가 이제 제 책, 고발사주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고 이래서 참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건 전 좀 비판할 것 같아요. 왜? 일단은 당연히 저는 뭔 법을 100% 완벽하게 법을 만들어도 저 내란범들은 무조건 위헌 제청을 할 거예요. 무조건 위헌 제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법원장 회의라든지 지금 법관 대표 회의라든지 보면은 일단 재판부 건드는 자체 그러니까 어떤 보안의 법을 만들더라도 그냥 내란 재판부 법 자체의 생성을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헌 제청을 하면 그 즉시 받아주겠다라는 태도로 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를 저는 당연히 어떤 법을 만들든 안 만들면 안 만들었지, 만들면 무조건 헌법재판소를 간다라는 전제로 이 법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막았기 때문에 뭐 위헌 제청이 안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게 프레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맞아요. 문제죠. 그러니까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프레임은 내란범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맞습니다. 또는 동조자들이 만든 것인데, 이건 지금 위헌 논란이 아니라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한 측면이고, 이게 위헌이라는 말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저도 결국에 그래서 이게 위헌으로만 남게 되는 부분인 거죠. 너무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이제 위헌 시비라는 단어를 법 여건에서 쓴다는 게 저는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왜? 이게 나는 착해, 나는 정의로워, 나 우리 편이야 라는 사람들도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해서 결과가 내란범들이 원하는 그 결과에 동일하게 도달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이제 사실상 후대는 평가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바꾸면 되는 건데, 결국에 지금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위헌 얘기를 하는 거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핵심은 법관을 누가 추천하고 이런 건 아주 부수적인 문제고, 그럼 과연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걸 인정해 줄 것이냐, 이게 시비거리가 된다고 판단해 줄 것이냐는 다른 문제인데,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있는데 뭐 교권이 이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어떤 한 학생을 너무 편애하고 막 시험 문제 미리 알려주고 이래요. 그러면 그걸 교권을 감옥 가야죠. 보장해줘야 되는가? 선생님은 그냥 범죄자인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그럼 이 선생님을 과연 교단에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계속 세워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과 사법부의 권위라는 것도, 사법부가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게 진행할 때 보장이 되는 것이지, 사법부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갑자기 그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권위는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고, 권위를 스스로 계속 이어나갈 자신이 없으면, 또는 그런 자격이 없으면은 당연히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계엄이라는 거에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뭐 피해자가 재판부를 기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기피 신청을 예전역에 했다라는 분노를 겁니다. 하고. 제가 법정 가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이제 하고 왔잖아요. 그 뒤로 재판 안 갑니다, 제가. 직접. 상대하기 싫어서. 예, 그리고 뭐 거기 변호인단도 다 뭐 삼류 뭐 사실상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너무 수준이 낮다. 수준이 낮다. 그래서 상대할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공화국의 배신자들이죠. 네.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이관하려고 한 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불법 계엄인데.
근데 그걸 뭐 지금 변명하고 있고 맞습니다. 저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 피의자 입건됐는데 그러니까는 헌정사상 대법원장이 현직에서 형사 피의자 입건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조이대에게 그날 행사 왔잖아요, 대통령실에. 왔을 때 왜 안 물어봐요? 아무도 안 묻더라고요. 물어야죠. 그 무슨 신성 불가침 뭐 제사장도 아니고, 예? 사제야 사제. 예, 아니 뭐 사제, 아니 교황한테도 질문해요. 제가 가톨릭 신자지만 교황님 어떻습니까? 다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종교국가의 제사장의 신성 불가침 소도구역 같아요. 본인들 지금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그런 있거든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중세시대 때 입던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뭐 퍼포먼스 하면 그게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법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뭐 그 결심실에 들어갔던 장교가 되게 중요한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군인이 있는 군복은 사실 수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방패이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법관은 도대체 그 법복을 그 군인이 입는 수위처럼 생각하냐고. 내가 공화국을 지키는 제사장이라는 생각 없고 공화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독재자 지키는 네. 제사장이면 그럼 빨리 광장에서 탄핵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요. 권위는 폐쇄된 걸로서 나오지 않고 사실 개방할수록 더 권위는 더 높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단 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가장 모든 통치권을 몰아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대법원장도 사실상 뭐 국회 추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법관들도 이제 여러 추천들을 이제 받아서 하는데 법관들에 대해서 뭐 인사 추천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이 자체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태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하고. 아니,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러면 그 대의민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사법부에도 그걸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반장을 뽑을 때도 학생회장을 뽑을 때도 투표라는 걸 해요. 민족 절차에 의해서 그 선출되는 권력인데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고만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은 사법부가 예산을 받지 말아야 돼요. 예산도 자체적으로 모금하셔가지고 국민 세금을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근데 통제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조이대를 빨리 저는 그 형사 입건됐기 때문에 탄핵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이것도 4월 정도 했었어야 돼. 조이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된 그쵸? 것이 지금 느려 터져가지고 문제예요. 정리가 안 되기 터져가지고. 때문에 뭐 이런 위헌 논란도 있는 거고요. 제가 뭐 그냥 저는 이제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헌법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헌법 10조부터 36조, 뭐 5조까지가 국민 기본권, 인권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본권 신장을 더 늘릴 것인가에 개헌을 관심 있는 거지 통치 수단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복귀해 보면 4.19 혁명재판소가 있었고 우리 그 재헌의회에서 만든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도대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지가 납득이 안 돼요. 전 기술적 위헌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저는 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헌재청 신청을 통해서 실제 위헌재청을 받아들여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우려에 대한 것은 점검해야 된다. 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안 된다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무슨 네. 말인지. 예. 저는 거기에다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이제 저는 아까부터 우리 국장님과도 이제 말씀을 나눴듯이 사실 저는 위헌재청은 이제 무조건 간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이 법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다소 한두 달 정도에 지연되지만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이 모든 지금 퍼져 있는 내란범들을 그냥 하나로 이제 뭉쳐서 뭐 군사 재판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최종적인 그 적극적인 내란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재판부로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저는 2달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 법안을 제청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지연된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걸 심사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심사를 해도 한 2달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왜냐면 이게 적용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이제 즉시 이제 거의 위헌 어떤 절차를 이제 주장을 할 거여서 이 법안에 대한 판단은 이제 빠르게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그 조국 대표나 이런 분들이 법학자고 여러 이제 법률 이제 전문가 내지는 학자셔서 이 얘기를 왜 국민들한테 하지 않을까? 왜 법안들이요 이제 탄핵 심판처럼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거 뭐 탄핵과 기각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법률 제청은요 이 법안에서 어떤 부분은 불합치하다, 어떤 부분은 합헌이다, 어떤 부분은 위헌이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뭐 법무부가 들어간다, 이거는 헌법 불합치니까 이건 빼, 나머지는 합헌. 이렇게 해서 법을 적용을 시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뭐 헌법재판소 가면 뭐 이제 뭐 재판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법안 자체가 전부 다 무효를 만들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위헌 타령이라고 봐요. 왜? 뭘 위헌이라는지 얘기를 안 해요. 뭐 법관의 동의 이게 굉장히 모호한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법관도 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고 뭐 정치인들, 국회도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입법 활동하고 하는데 결국 헌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실컷 위헌 타령을 해봤자 결국 헌법재판소에 결정 안 하면은 그냥 미지의 상태인 거죠. 저는 이 미지의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하는 것이 더 위태롭지 않는가. 오히려 그냥 빨리 그냥 지금까지 중지 모았던 거, 이 법이 만약에 강력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이 강력한 뜻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서 합헌적인 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제 완성을 시켜준다면 그 즉시 그냥 내란범 처벌하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국 대표도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자기를 무시하는 뭐 이런 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는 것 이제 같은데. 그 지금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한 점검 들어간 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위헌성 시비로 인해서 윤석열에게 이득이 가면 안 된다라는 실질적 우려가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라고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전직 대법관님들을 제가 좀 주말에 만났습니다. 만나 뵙고 의견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법기술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기술자 윤석열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잘 보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재판 상황을 봤을 때 그건 점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입법권자의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지적하셨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가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헌성 시비에 대한 부분은 점검해야 된다. 그건 맞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1심에서 과연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는 재판을 리셋해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면. 그러면 다시 최소 6개월을 끌어요. 그럴 경우에 위험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주장하면서 가고 사법부를 패면서 가는 거죠. 그래야지 직위원이 엉뚱한 판결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직위원이 판결을 내는 것을 보고 저는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도 무방하다. 그 사이에 저희 한 달 정도 가까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위헌성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항소심 2심부터 적용하게끔
저는 좀 세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요건 저 법리 저도 이제 법을 이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오히려 1심과 2심이 다른 재판, 그러니까 아예 그 재판의 동일성이 이제 분리가 되고 1심에서는 이제 사실 뭐 1심에서 단독 재판하다가 합의부로 변경되는 것도 있고 그 재판부 변경은 이제 같은 이제 재판 계속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는 오히려 1심에서는 일반 재판을 받다가 2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으로 이제 바꿨다고 해서 오히려 위헌 소지가 또 이제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직위원이 재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직위원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뜻 중에 일부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사실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위원 제청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위원이 뭐 다른 재판부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위원 각자의 의견의 논리들만 이제 따지다 보면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법이 10년, 20년 어떤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그 내란범을 이번에 끝내야 되지. 내란 특별 전담재판부 한 20년 동안 잘 제도를 안정시켜서 나중에 또 내란 저지르면 또 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4.19 혁명 재판소 이런 것처럼 지금 역사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과 헌법과 역사에 적절하게 이제 이것을 판단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의 겁니다. 교훈에서요. 네. 4.19 혁명재판소는 시작과 실패했죠. 동시에 5.16 군사구태타로 네. 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은 제가 뭐 이게 밀본 조직이 있다 이런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군을 다 장악했는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조직 장악 능력이 지금 현저히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네. 평가를 군 전문가로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쿠데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있죠. 드리고 저는 싶어요. 이번에 저는 가장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은 이번 계엄은 40여 년 만에 이제 발생을 했지만 이번에 윤석열 패거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면 전 15년 안에도 충분히 재발생할 수 있다. 10번이 뭐예요? 10년 안에. 그래서 저는 노상원 같은 똘끼 있는 사람이 병권 잡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 실패하겠는가라는 거죠.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팁을 많이 주는 분들도 그게 계시니까. 아니라 본인들이 실패한 요인들을 이제 다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또 하라고 하면 또 실패를 할 건데 우리 군인권센터나 이제 기무사도 맞고 이제 막은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 그것도 반영해서 다음에는 또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작사를 내야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사실 많이 지연됐습니다. 저는 6개월 이상 이미 지연됐고 저는 사실 9월달 늦어도 9월달에는 입법을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행을 했어야 됐다. 그럼 지금 이미 위원 판단까지 다 받았던 시간 아니었을까요? 근데 사법부의 이제 한계를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제 사법 공부도 하게 됐어. 로스쿨 다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공부할 거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논의를 앞으로 쭉 해야 되겠지만 네. 개헌하면서 이제 독일이나 영국처럼 판사를 선출하고 대법관을 선출하고 헌재 재판관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비법률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재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관 선출도 마찬가지고요, 법관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미국형으로 가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지방법원 판사들을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만 주방위군 출동을 다 연방 판사들이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바꿔버리든가 어찌 되었건 사법 권력에 대한 선출적인 것이나 시민에 대한 주권자에 의한 권력 통제는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한 밑바닥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절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혁의 시발점을 또 만든 것이다. 그 유명한 말 아시죠? 그 1층 밑에 지하 있다. 바닥 밑에 지하 있다라는 거죠. 네. 어디까지 이제 파고 내려갈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맞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이 그 가지고 있는 이 사법부 시스템의 문제를 이제 국민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뭐 지금 뭐 사법부 독립 얘기하면서 전국 법관 회의도 하고 뭐 5만 가지 방도를 다 찾아서 자신들이 마치 지금 뭔가 사법권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사실 팩트는 이렇습니다. 헌정이 붕괴할 위기였었던 12월 3일 밤에 사실 이날 했어야 되는 일이죠. 전국 법관회의 소집하고 즉시 새벽에 법관들 모아가지고 법원장회의하고. 우리는 계엄사의 지휘 따르지 않겠다. 왜냐면 이건 위헌이니까라는 얘기를 그 시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더라면 그럼 영웅됐죠. 그러면은 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와, 그렇죠. 그 신뢰받고 사실 정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산부의 하나로서 자기 역할을 했구나라는 담타 넘은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그쵸. 그렇게 신뢰를 받을 수 그리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사법부가 했어야 되는 역할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계엄사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 스스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절차에서 대법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선언을 했던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고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개혁의 대상이 지금 위헌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들에 맞추어서 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내란이라는 이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잘 단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맞습니다. 염두에 두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들 보완해야 될 것들을 지금 빠르게 보완하면서 갈 국리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내란특별재판부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법부 독립은 폐쇄된 권력을 온전하게 누리겠다라는 것에 이제 국민들이 동의해서 사법부를 존중하자라는 얘기가 안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오늘 대야에서 방송에서 나왔듯이 내란특별재판부 법 이전에 이제 사법부가 계엄의 그날 밤에 자신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했었다면 내란특별재판부를 요청하는 국민들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재판부 독립이라는 이제 영혼도 없고 기계적인 그 말만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저도 이제 그 내란특별재판부를 이제 마치면서요 마지막 재판을 최선 다하는 특검 최선 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수사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한 마디씩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총괄 TF 총리실에서 이제 거의 이제 중요 부처 TF 보고를 다 받았어요. 점검 회의를 했고 제가 뭐 점검한 내용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는 TF가 잘 돌아가고 오히려 저희가 몰랐던 부분까지 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처가 있는 반면에 저항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도요? 아니 뭐 들어와서 뭐 소리 지르고 저한테 들어박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대검입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비밀이지만 대검입니다. 네, 대검입니다. 네. 그리고 어느 부처는 거의 의지가 없어서 엉망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뭐 중간 정도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TF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공직사회가 헌법 7조에 따라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기준점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예, 그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권력자가 선출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아니되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가는 것이지 무슨 공직사회에 피바람이 불 거다. 무슨 피바람이 불어요.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아, 피바람 안 불었어. 내란 버스 타고 도망가려는 장군 하나 겨우 근신 10일 처분한 거 불어서 지금 강등 처분한 거밖에 없고 군사경찰실장 국방부 군사경찰청 청소하던 사람 이제 날려서 징계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비바람이 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더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지금 다시 또 겨울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지난 겨울에 이제 광장에서 이제 주로 이제 집회 사회를 보면서 시민들을 많이 만났었던 이제 사람인데, 이 당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뭐 이제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엄청 시민들이 사실 고생하시면서 오늘의 일상을 이제 다시 만들어 내신 건데, 그 고생의 순간들을 보면 그냥 고생을 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있었던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던 법 질서와 절차들이 사실 망가지는 것들을 시민들이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다 막아낸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결국엔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결단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파면 사유고 내란이다라는 그 결단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다음 그에 맞추어서 법률적 결단만이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 여전히 지금 법률적 결단을 두고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서 계속 장난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난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우리 사회가 그 작년 겨울에 있었던 그때의 초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 특히나 국민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철야농성하고 막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치와 제도가 이 부분을 잘 국민들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날 제가 집회 나가려고 이제 그 꺼내둔 파카를 입고 저기 안에 상자에 넣어두었던 이제 어그부츠를 꺼내면서 이제 신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자괴감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안 신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리에 시위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됐는데 아무도 물론 이제 저희가 계속 1년 돼도 처벌이 아무도 안 될 거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진짜 그래.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내가 왜 이때까지 광장에서 같이 시민들과 싸웠지? 이런 약간 자괴감이 들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사법부 모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난 겨울을 보냈다. 그것을 잘 판단을 해주시고요.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가장 강력하게 통과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10화 오늘 방송 잘 봐주시고요. 더 중요한 의견들만 남겨주시면은 다음 방송에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회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된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